뉴욕 증시는 소비 지출 개선, 신규 주택 판매 부진 등 엇갈린 경제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상품주의 강세로 나흘 연속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0.7% 상승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사흘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상품주와 은행주 강세가 미국의 주택 지표 부진을 상쇄했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량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2월 인도분 WTI는 3% 이상 올라 배럴당 76달러 67센트에 마쳤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15년 만에 한 차례도 파업을 하지 않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가운데 60% 이상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에서 주택 지표가 부진했지만 그 쇼크를 딛고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흘째 오른 셈이 됐는데요. 다우는 1포인트 정도만 올랐지만 나스닥은 0.7% 이상 올라 2269로 끝이 났는데요. 11월 신규 주택 매매가 예상 밖의 11% 이상이나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지표 부진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금값과 유가가 반등한 것이 증시 상승의 원동력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개별 호재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동양종금증권에서 장형철 과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표가 주택 쪽에 좋지 않아서 하락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투자 심리가 최근에 좀 관망세에서 좀 이렇게 투자 심리가 적극적으로 좀 변했던 게 아마 주요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주택 지표가 지난달까지 좀 최근에 굉장히 좋게 흐름이 나타나다가 이제 어제였죠. 가장 중요한 또 주택 지표 중에 하나인 신규 주택 판매 호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시장에는 실제 전망치가 굉장히 현재 좀 굉장히 높게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발표되는 게 신규 주택 판매가 굉장히 급감하면서 오히려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그런 흐름 따라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한 그 소비 심리에 대한 경기 회복도 일단 그 시장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그 랠리도 어느 정도 좀 이게 작용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일단 주택 지표가 부진하면서 일단 달러가 계속 이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그 달러가 7일 만에 이제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게 오히려 반대로 금값이라든지 유가 가치, 오히려 그 필요 자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오히려 상품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기업들이 이제 실적 호재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상승 마감했던 게 굉장히 좀 큰 특징이었는데요. 네. 자칫하면 좀 하락으로 좀 마감했던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좀 효과를 좀 나타내면서 좀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지표를 보면 일단 지수를 보면서 다우지수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일단 다우지수가 지금 이제 최근 흐름 자체가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60일선을 파란색인 60일선 굳건하게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데요. 계속 20일선을 꾸준하게 지금 이제 올라타면서 계속 이제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좀 지표 부진으로 좀 이렇게 하락세 좀 크던데 이게 이번 주 들어가지고 다시 21선을 그대로 지금 이제 상승 회복하면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21선을 예전과 같이 그대로 지금 이제 따라가면서 기술적 지표가 굉장히 지금 이제 좋게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지표 개선세도 좀 괜찮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한 랠리와 그다음에 1월 효과에 대한 랠리가 지금 이제 계속 기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시장의 충격에 빠뜨릴 만한 그런 지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런 랠리를 좀 이제 향후 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전일의 뉴욕 증시 그러니까 간밤에 열린 것 말고요. 그 전 거래일에서는 3분기 GDP 확정치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1월 기존 주택 매매가 전달 대비 7% 이상 올라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사실상 뉴욕 증시를 이끌었었던 반면에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에서는 오히려 주택 지표가 크게 발목을 잡는 모양이었는데요. 기존 주택 매매와는 달리 미국의 11월 신규 주택 매매는 크게 급감한 것으로 조사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일단 주택 지표 중에서 가장 큰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신규 주택 판매 호수인데요. 일단은 향후에 지금 이제 신규 주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어떻게 좀 이어갈 것이 아니면 주택 가격이 향후 어떻게 형성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현재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전월에 한 43만 호 정도가 이제 신규 주택이 지금 판매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시장에 예상했던 게 한 10,000호 정도 더 높은 44만 호 정도를 시장했습니다. 예상했는데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35만 5,000호 정도로 굉장히 좀 급감했습니다. 전월 대비 한 11.3% 정도 최근에 주택 지표가 흐름에 완전히 이렇게 반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가지고 시장에서 약간 충격을 좀 있을 거로 좀 예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이로써 일단 미국
그 주택 경기 회복 전망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불투명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시장에서 좀 전망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전 지역에서 일단 골고루 이렇게 그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되는데 반해서 일단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중서부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에 신규주택이 많이 나타났고 오히려 남부 지역은 신규주택 매매가 한 21% 정도 급감하면서 아무래도 신규주택 매매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일단 전문가들 최근 들어서 일단 모기지 금리가 계속 이렇게 변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출구 전략에 대한 이슈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 며칠 안 남았지만 내년 들어가지고 이런 흐름 자체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신규주택에 대한 규제나 그다음에 제도 같은 경우에도 1월 달부터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주택 그 매매에 좀 많이 열을 올리고 신규주택은 좀 아무래도 좀 약간 감망을 해보자는 게 투자자들 심리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신규주택 판매 호수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좀 개략적으로 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맥을 좀 이어가면요. 네. 신규주택 판매 호수가 최근 들어 흐름이 좋았다가 올 연말 오면서 좀 이렇게 하락하는 게 좀 이렇게 급감하는 모습이 좀 많이 좀 약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모기지 금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 하락은 어떻게 보면 신규주택 판매에 대한 그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판매 호수 같은 게 연말 들어가지고 향후 내년에 어떤 제도가 나타날지 아니면 어떤 금리 변동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 관망세가 지금 이제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가 투자 심리에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일단 전망되어 봅니다. 네, 뭐 하지만 그 높은 실업률 그리고 세제 지원에 대한 그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신규 주택 매매를 조금 위축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 밖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의 발표가 많았습니다. 일단 사실 장 중에 이렇게 미국의 11월 신규 주택 매매가 큰 폭의 그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다우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사실 장 출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까? 네, 개장 전에 미국의 11월 개인 소비 소득 그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다 동반 증가세를 기록을 했다죠. 네, 맞습니다. 일단 소비하고 소득 그다음에 뭐 소비 지출이 둘 다 동반세로 증가를 했는데요. 일단 뭐 지표 일단 그 실제 수치로 보시면 개인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지출이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전에 한 0.2%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이번 달에 0.4% 정도로 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소비 지출도 0.7에서 지난달에 0.7에서 이번 달에 0.5 정도로 약간 좀 0.1에서 0.5 정도로 좀 크게 좀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소비와 그다음에 소득이 동반으로 이렇게 크게 좀 증가하면서 오히려 좀 많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연말 시즌 앞당겨져 가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연말에 쇼핑 시즌 맞춰가지고 일단 일부 그 소매 기업들이 좀 대량으로 일단 그 세일 행사를 좀 많이 하면서 네.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났던 게 좀 이제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소득들도 최근 들어서 뭐 실업수가 전국 건수를 보시면 알다시피 어느 정도 일단 일자리가 고용 지표가 완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개인 소득도 좀 많이 나타내는데요. 이런 모습이 미국 경제 성장세 회복을 좀 앞으로 향후 앞당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실질 가처분 소득입니다. 개인들의 소득인데요. 일단은 월로 봐버리면 막대 그래프인데 월로 보면은 꾸준하게 좀 이제 최근 들어 또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1년 동안의 추이를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지금 1년 동안의 추이는 실제로 보면 분홍색 이제 실선인데요. 네. 1년 추이는 최근 들어 가지고 좀 소득이 좀 약간 빠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일단 소득과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 자체가 좀 많이 없어진다는 뜻인데 실제로 소비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은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게 좀 사실인데요. 네. 일단 그런 소비와 소득 자체가 좀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만큼 돈을 쓴다는 게 실제로 경기가 좀 이제 움직인다는 걸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게 최근 들어 그 미국의 소비와 그 소비 지출에 대한 그 패턴의 특징을 좀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PC 이건 이제 소비 지출인데요.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그 일반 그 미국인들이 돈을 안 쓰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비 지출 좀 많이 늘리고 있다는 게 쉽게 말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음에 따라서 그리고 연말에 쇼핑 시즌 다가오면서 이제 소비도 좀 많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좀 활성화를 타고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대치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미국의 11월 개인 소비의 경우에는 전달 대비 플러스 0.7%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봤었는데 플러스 0.5% 정도에 그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룰 미국의 12월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예상치에는 못 땄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소비자 신뢰지수도 일단 예상치는 좀 약간 미흡했지만 일단은 3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개선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좀 시장에서는 좀 호재를 좀 작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이전보다 해고 사태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둔화됐었습니다. 해고 사태가 많이 둔화된 가운데 주식시장이 좀 상승을 나타내면서 아마 소비자 신뢰지수도 좀 좋게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좀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전문가들도 일단 예상하는 게 일단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게 소비자 신뢰 지수를 통해서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다만 개선세가 굉장히 좀 매우 완만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아무래도 소비 지표 개선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그래프를 보시면서 소비 지표 개선이 어떻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좀 이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는데요. 네.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올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좀 보이는데요. 뭐 실제로 예전만큼의 좀 활성화됐을 때만큼 지금 이제 나타나지 않지만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최근에 그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냥 그렇게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지표 자료로서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그러니까 엇갈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의 소비라든가 소득, 소비자 신뢰 지수 포함해서 기대치는 조금 미흡했지만 일부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조적으로 신규 주택 판매가 크게 부진한 것이 일단은 증시 발목을 장중에는 잡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지표 관련 재료도 있었지만은 기업들의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호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종목은 매수 추천을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특징적인 게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지표 관련돼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못 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규 주택 판매 호수에 대한 그 지표가 좀 충격을 줄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쪽으로도 오히려 지표 개선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향후 움직임이라든지 실적 호재라든지 뭐 그런 쪽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지수가 상승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최근 들어 이제 그 4분기 이제 실적 시즌도 좀 다가오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대한 그 전망을 좀 나타내면서 그 유명 증권사들이 이제 향후 좀 실적 향상이 좀 두드러질 만한 기업들에 대한 매수 추천과 그다음에 실제로도 이제 기업 실적들 호재가 좀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일단 어제 시장이 좀 크게 좀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을 좀 가지면서 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네. 어제 모건 스탠리는 좀 모건 스탠리가 좀 특징적으로 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밝히는 그런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야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비중 확대를 좀 나타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 야후에 대한 온라인 이용자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광고 시장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데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그 야후에 대한 비중 확대를 좀 나타냈는데요. 그 이례적으로 야후가 한 4% 정도 증가하면서 4% 정도 있던 그 지수가 급등하면서 좀 이렇게 흐름 자체를 좀 크게 이어갔던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슐렌베르그도 이제 바클레이즈 캐피탈이 비중 확대에 대한 매수 추천을 나타내면서 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뭐 국제 유가가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그다음에 재무 및 경영 능력 자체도 좀 굉장히 좀 좋게 평가받으면서 슐렌베르그에 대한 투자 의견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던 게 어제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신발 소매점인 피니시 라인도 이제 최근에 그 실적 호재를 등에업고 한 9% 정도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좀 이제 좋은 흐름 타면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년 만에 일단 흑자가 나타났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번에 분기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년 만에 흑자를 나타내면서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건 이제 이례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게 특징인데요. 이런 그 3년 만에 흑자 증가로 나타나면서 6% 정도 시장에서 증가하면서 이제 시장 흐름을 좀 많이 이어갔습니다. 또 이에 좀 비싼 업체인데요. 일단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입니다. FSI 인터내셔널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실적 호재로 한 24% 정도 시장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반도체 장비 업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메인 업체를 통해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좀 있는 게 좀 어제 시장이 좀 특징적으로 좀 이제 기업들의 실적 호재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FSI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역시나 나스닥이 0.7%나 상승 마감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지표라든가 또 개별 호재들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품 시장 쪽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달러화가 7거래일 만에 첫 하락을 했다고 해요. 역시나 주택 지표가 안 좋아서일 것 같은데 때문에 네, 유가도 오르고 금값도 반등을 했다고요. 예, 일단 주택 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달러가 약세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제 상품주 쪽에서 좀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지수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도 이제 달러 약세로 일단 유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76.67달러, 이례적으로 한 3% 정도 급등하면서 흐름 패턴을 좀 좋게 보였었는데요. 일단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그 주간 그 원유 보고에 대한 보고가 좀 이렇게 급감하면서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요. 그다음에 금값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요즘은 어떻게 보면 공식이죠. 달러가 빠지면 금값이 오른다. 이런 게 공식인데 그대로 이제 적용됐던 것 같습니다. 한 0.7% 정도 상승하면서 온스당
$1,093.3 정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7거래만 약세 나타났네요. 어제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미국 그 원유 재고 보고가 지난주 비해서 한 490만 배럴 정도 이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유가 좀 이렇게 3% 이상 좀 급등하는 그런 패턴을 이어가지 않았나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미국 주간 원유 재고에 대한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그 흐름을 나타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원유 재고가 이제 지금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지금 급강하는 모습이 좀 보였던 게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3% 이상 견인하는데 좀 크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약 한 490만 배럴 정도, 20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한 배 정도보다 더 많은 490만 배럴이 감소를 하면서 국제유가 WTI 2월 인도분이 3% 이상이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 또 거의 다 지나가려고 하고 있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서 이제 정말 이번 거래도 굉장히 짧아질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밤 미국에서는 또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오늘은 미국에서 11월 내구재 주문에 대한 발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잡혀 있습니다. 일단 11월 내구재 주문은 일단 이전치에 비해서 예상치 한 0.5%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 증가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이전치 한 48만 건 정도 나타났는데 이번 주는 한 47만 건 정도 나타나면서 오히려 하락을 할 거라고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 일단 내일 미국 그 지수 같은 경우 오늘 밤에 열린 미국 그 증시 같은 경우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낼 거라고 지금 이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 주 미국 증시 또 주요 일정도 잡히는데 일단 뭐 내일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시즌 휴무라서 일단 다음 주 미국 증시 이제 주요 일정도 발표하면요. 일단은 29일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화요일부터 이제 10월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이제 주택 지표 마지막으로 일단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0일 수요일은 원유 재고 보고와 그다음에 수요일 날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게 12월 시카고 PMI가 좀 이제 발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금요일은 이제 신정 휴무로 일단 그 시장이 이제 휴장하는 걸로 그렇게 다음 주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네, 여전히 주택가격 지수도 또 발표가 되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간밤에는 12월 미시간대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내놨었는데 다음 주 또 초반에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역시나 같은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 결과가 도출이 되는군요. 한편 유럽 증시도 사흘째 올랐더라고요. 미국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승 마감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상품주와 그다음에 은행주도 좀 많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그 유럽 쪽에서 국가 신용 등급 하향에 대한 압박이 오면서 오히려 은행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은행주들이 좀 이렇게 반등세로 나타냈던 게 어제 특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미국 달러화 약세 때문에 이제 상품주들도 같이 나타나면서 이제 4일 연속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게 좀 이렇게 어제 특징적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리스에서 중앙은행의 자본이 굉장히 좀 건전하다는 자본 건전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은행주들과 그다음에 최근에 좀 많이 밀렸던 뭐 은행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에서 일단 반등세 좀 크게 나타냈고요. 여전히 또 유럽 그리스 재무 건전성 자체가 여전히 유럽 평균치 이상은 좀 상회한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타나면서 올해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면서 일단 유럽 증시도 좀 4일 연속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서 패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상품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주택지표 쇼크를 이겨내고 결국 상승 마감을 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사실 다우가 1포인트 정도만 올라서 오늘 우리 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 어떤 흐름을 보일지 자세한 전망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의정부 지점으로 가죠. 최용 대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용입니다. 네,
코스닥이 어제 또 조정을 받았고 코스피는 그런대로 1660선을 지지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속에 관망세가 참 짙었다는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올해까지 거래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비슷한 분위기 이어질까요? 예,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겨울 휴가철을 앞두고 증시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투자 주체들은 장중 1천억 원 미만의 순매매를 보이면서 매매 강도 또한 낮은 편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지난 15일 이래 순매수와 순매도를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가증권 거래대금은 계속 감소하는 등 시장 에너지는 점차 약화된 흐름입니다. 이에 따라 증시는 소강 상태가 지속되면서 제한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이틀 코스피 시장 개인 순매도를 보이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개선되고 있지만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아 상승 탄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소강 상태 국면이 이어지느냐 개선되느냐의 여부는 거래량 및 거래대금으로 판단하시기 바라며 거래대금이 증가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현재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제 부진한 흐름 보이는 반면 미국 증시는 지난 9월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은 미국 경기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관련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세를 보인다면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에도 우호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투자 변수로는 중국 증시의 추가 하락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상해 종합증시는 11월 24일 3,361포인트를 고점으로 현 시점 10% 가까운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선인 121선을 하향 돌파했는데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내 증시 상승폭 역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연일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과도한 유동성에 대한 통화 긴축 우려가 바로 그것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규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은 은행 업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에서 은행 업종의 비중은 30%에 달해 증시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잇따른 IPO로 인해 유동성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며 상해 종합증시가 121선을 빠르게 회복하는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뭐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소강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하시면서 중국 증시의 121 이평선 회복 여부 그리고 미국 경기의 어떤 회복 여부도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오늘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예, 미국 소비 회복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수출주에 대한 접근이 유효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외국인 전기전자와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해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데 시장의 두조다가 외국인인 만큼 이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아차,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등 집중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도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IT 대형주에 보다 초점을 맞추시길 추천드리고 싶은데 외국인의 매수와 동반하여 기관의 매수가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 주도주였던 전기 전자 업종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집중시키고 있는데 기존 주도주의 지위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주목해야 하는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IT 섹터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익 모멘텀 유지, 중국 등 신흥국 소비시장 성장의 수혜, 그리고 외국인 관심 업종 등의 매력으로 상승 탄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또한 올해 연간 외국인 순매수 IT 섹터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점과 현재 외국인 지분율 37% 정도 되는데 과거 50% 이상이었던 외국인 지분율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추가 매수 여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IT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단기적인 흐름을 본다면 코스닥 증시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 연출되고는 있으나 종목 장세의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코스닥 실적 관련주 및 테마주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관련 테마가 살아있고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들 움직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2일 지식경제부에서 원자력 발전과 바이오 산업, 항공, 플랜트 등 4개 분야 차세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며 특히 원자력 산업 관련 테마 역시 형성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산업이자 경제성도 돋보이는 친환경 산업이라는 이유에서인데 최근 증시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원자력 테마 관련주도 관심 업종으로 두산중공업이
두산중공업의 경우 최근 상승장에 있어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이며 이 밖에도 한전 KPS, 모건코리아, 보성 파워텍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조정을 받더라도 코스닥의 실적 관련 유망한 종목들은 그런대로 또 상승 여력이 있다 보셨었고, 또 미국의 소비 관련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출주 중에서도 IT주를 보자 말씀하셨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그렇다면 뭐 LG 디스플레이, LG전자, 하이닉스 등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의 엣지 종목은 제가 하이닉스로 선정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형 IT주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10월 효성그룹과의 M&A 이슈로 인해 17,000원 저점을 기록한 이후 외국인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으며 기관은 12월 이후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구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은 지속적으로 물량을 팔며 신용 잔고 비율도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급등에 따른 조정을 염두에 둔 개인 차익 실현 물량으로 판단되지만 현재와 같은 강한 수급 상황으로 볼 때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기다리던 조정은 오지 않고 오히려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매수세의 원인은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데요. 4분기 매출 2조 6천억 원이며 영업이익 역시 6천억 원 이상이 예상되는데 이는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4분기 성수기를 대비한 유통업체의 PC 재고 확보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투자 감소 및 공급 여력은 크게 제한돼 디램 가격이 예상 밖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이닉스는 2010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에 접어들며 큰 폭의 펀더멘탈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PC 시장 2010년 2분기 이후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이닉스는 50나노 이하 공정 비중 확대에 따른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실적이 가능해 보입니다. 상반기 중 분기별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나타낼 경우 2010년 연간 실적은 1조 6천억 원도 상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9월 초 22,600원에 신고가에 근접해 있습니다. 효성발 악재가 시들해진 이후 5일선 지지 유지하며 강한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조정보다는 신고가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현 시점인 22,000원으로 하며 손절가는 11선인 2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신고점 갱신 후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둔 2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의정부 지점 최용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고용을 창출하는 수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외형적 성장에 주력하던 수출 지원에서 일자리 창출 등의 내실 성장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패러다임이 바뀐 정부의 수출 지원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근무나 요일제 근무를 의미하는 유연 근무 제도가 내년에는 공공기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당초 유연 근무제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부에서 내년에 시범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저신용층에게 무담보로 소액 신용대출을 해주기 위한 미소금융재단들이 동일인에 대한 중복대출 사고에 무방비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중복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이른바 악의적 대출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얼어붙었던 중소벤처기업의 M&A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여세를 몰아 내년 중소 M&A 시장에 큰 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부의 새로 도입되는 수출 지원 정책부터 좀 알아보죠. 실적 위주의 외형적인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실 위주로 바뀌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지식경제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이 6개 수출 지원 기관 그리고 무역협회를 비롯한 업종별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외형 성장에 주력하던 기존의 수출 지원 패러다임을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 등 내실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수출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수출 기업 지원과 또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도인데요. 네. 이 지금까지 부진했던 서비스 수출도 앞으로는 인력 수요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을 올리는 대형 수출 기업을 늘리기 위해서 유망 수출 중개에 대한 지원 체계도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 고용과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인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보험료를 10% 정도 인하해주고 한도는 2배까지 늘리는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인데요. 특히 국내 인력 활용도가 높은 플랜트 등 자본재 수출 프로젝트는 수출 보증보험 할인 혜택이 최대 50%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그 고용 부가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지정 기준은 연내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의 경우는 취업 개수 5.0 이상, 서비스업체의 경우 15.0 이상이 되면은 고용 창출 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취업 개수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취업자 수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취업 개수가 5라는 것은 10억 원어치를 생산하는데 5명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앞으로는 해외 마케팅에 대한 지원 기준도 바뀌게 되는데요. 종전에는 현지의 시장성을 평가하거나 혹은 뭐 수출 역량과 제품력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기존의 선정 기준은 20% 정도 줄이는 대신 고용 창출 효과와 또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각각 10%씩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수출 기업에 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되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특별히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가 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관광이나 운송 그리고 의료와 같은 서비스 산업은 사실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만 이 수출 이후에 대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다는 그 점 때문에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했던 문제점이 있는데요. 네. 이 정부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내년 1분기부터 이 서비스 종합보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또 문화 콘텐츠와 같은 유망 업종별 수출 협의체를 구성해서 유망 상품과 국가에 대한 수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지금 그 코트라의 서비스 수출 거점인 KBC는 현재 10곳에 달하는데요. 2012년까지는 50곳으로 늘어나서 서비스 산업의 해외 현지 시장 개척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대단히 수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4년 내에 500만 달러 이상 수출 기업 3,0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맞춤형 수출 보험과 보증 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네, 고용 창출이 많은 기업에 인센티브도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한 정부의 새로 바뀐 수출 지원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는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유연 근무제가 공공기관으로 확대돼 시행될 예정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고용 창출을 위해서인데요. 유연 근로제라는 것은 일하는 시간이나 기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파트타임제나 요일제 근무, 그리고 집중 근무 시간제 같은 것들이 모두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세제,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유용 근로제와 같은 다양한 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서 고용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굳혔는데요. 어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이 공공부문 전반으로 이 유연 근로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첫 시범을 보이는 것은 여성부인데요. 네. 여성부는 내년 3월부터 이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하게 됩니다. 4급 이하 직원이 희망을 하면 누구라도 유연 근로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여성부를 시작으로 내년 중에는 이 제도가 다른 부처와 또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유연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단계인 무기계약직 형태가 검토되고 있고요. 네. 복리후생은 정규직 수준으로 제공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유연근무제가 여성부부터 내년에 도입된다라는 것은 역시나 정부가 이 유연근무제가 여성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여성들은 일을 하면서도 자녀 양육과 가사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연근로제야말로 여성 취업을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여성 고용 장려책으로 꼽혀왔습니다. 다만 이제 노동계 의견은 좀 다른데요. 이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로제가 사실상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처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단시간 일자리 확대 정책을 또다시 내놓는 것은 고용 창출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 신용대출을 좀 도와주기 위해 최근 들어서 속속 문을 열고 있는 미소금융 그리고 미소금융재단. 그런데 미소금융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복대출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권 대출을 받을 길이 막혀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계층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 무담보로 소액 신용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미소금융재단들이 문을 열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들에 대한 중복 대출 사고가 이들이 중복 대출 사고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출 영업은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소액 신용대출 사업을 해왔던 정부 부처나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복지사업자 등과 이 통합 전산망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에 대한 중복 대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소금융 사업을 총괄 감독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전산 시스템 통합을 서둘러 개발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빨라야 내년 6월에나 지금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때문에 이 통합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중앙재단이 일일이 대출 신청자를 수작업으로 파악해야 되는데요. 현재 이 재단 인력이 2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뭐 다른 업무까지 같이 맡아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자세히 점검을 하기도 역부족이고 이 체크 과정에서 실수도 지금 속출하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제도가 어쨌거나 안착이 되기까지 이 허점들을 어떤 식으로든 좀 보완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미소금융 중복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현행 그 대출 규정상으로는 미소금융재단이나 복지사업자 또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은 사람은 미소금융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 현재 그 미소금융재단 외에 그 소액금융지원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은 복지사업자 11곳과 그리고 뭐 보건복지사 가족부 산하의 희망키움뱅크 등 다른 그 소액대출기관 11곳, 그리고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등 3곳 등이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또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창업 지원 금융 사업을 많이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이들 단체나 기관이 그런데 각각 1인당 지금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는 데다가 이 미소금융 대출도 용도 등에 따라서는 최대 1억 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자칫 악의적으로 곳곳에서 중복 대출을 받아서 뭐 수억 원을 챙기고 잠적하는 대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미소금융재단들이 사전에 대출 부적격자를 제대로 가려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 인력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소금융 대출을 여러 건 받고 잠적을 해도 추적해서 그 채권을 추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은 통합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기까지 미소금융 인력이라도 서둘러서 보강을 해서 이 수작업을 통한 중복 대출 사전 체크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중앙재단 측에서도 조만간 조직 개편이나 인력 보강에 나설 계획이기는 한데 이 운영 경비를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얼마나 실효성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간다면은 중소기업, 특별히 중소벤처기업 간의 M&A가 내년에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요즘 중소기업계의 어떤 M&A 분위기는 어느 정도인지요? 예, 내년부터 경기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중소기업청 산하의 M&A 지원센터를 통한 거래가 최근 들어서 점차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M&A 지원센터는 지난 9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 2달 동안 총 96건의 상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중개 건수도 34건에 달하고요. 지금도 10건 안팎의 거래가 가격 등 상당히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면은 매수나 매도 문의가 상당히 활발한 편이고요. 또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는 M&A에 나선 이후에 실제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평균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이 센터 출범 2달 만에 벌써 5건의 거래가 성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확연하게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센터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M&A 거래 창구인 M&A 협회의 경우도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중개 건수가 75건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80건으로 늘어나서 앞으로의 전망을 상당히 밝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거래 성사 건수가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적당한 기업을 사겠다는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 물량이 미처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기업들이 작년에 경제위기 여파로 실적이 나빠지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간의 가격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이 현재 거래 성사를 어느 정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가 내년에 큰 장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M&A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조금 전에 그 M&A 시장에서 지금 공급이 수요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내년에는 이렇게 치우쳐 있는 수급 상황이 점차 균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 경기가 풀리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이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어느 정도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매물로 나오는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예,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연장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중소기업들이 매물로 쏟아질 경우 이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맞춰지면서 M&A 거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년 초에 지금 그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즉 스펙도 이 중소벤처기업의 M&A 시장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스펙이라는 것은 인수 합병만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아서 3년 내에 M&A 대상 기업과 합병을 한 다음에 투자 수익을 달성하고 청산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기업 구조조정과 M&A에 상당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개별 기업 간의 M&A를 할 경우에는 사업의 연관성과 또 인수 후의 시너지 효과까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지만 스펙은 이 우량 기업 전체를 매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인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한동안 침체를 겪었던 M&A 시장도 내년에는 모처럼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로서는 큰 손 쓰지 않고 출구 전략만 일단 시행을 한다면 금리가 올라서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간의 M&A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한 셈이 됐는데요. 다우는 1포인트 정도만 올랐고 나스닥은 그래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0.7% 상승해서 2260을 넘겼는데요. 미국의 11월 신규 주택 매매가 예상 밖의 급감의 10% 이상 11%대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다우가 약세로 끝나지 않을까 싶었지만 종목들의 개별 호재도 있었고 무엇보다 지표가 좋지 못하자 달러화가 약세로 바뀌면서 상품주의 매수세가 유입돼 결국 반등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